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3월 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파월이 이게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시장의 이 뺨을 탁 때려버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아직 고물가 안 끝났다. 그래서 오늘 좀 증시가 좀 안 좋은데 조금 이따가 이제 시장 끝나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보고서부터 좀 해드리면 보고서 하나가 되게 좀 긴 게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큰 흐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일단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개선, 저 이제 광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좀 캡처를 해봤고, 중국 태양광 패널 미국 수출 재개돼서 조금 태양광 회사들한테 안 좋고요. 파열에 이제 의회 증언이 있었죠. 그 내용이고, LG전자, LG화학, 네페스아크, 두산밖에, 하나머티리얼즈, 한전 KPS, 하나손해보험, 바퀴 달린 컴퓨터, SDV. 이게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요. 거기에 이제 LG전자 내용도 있고, 이게 제가 예전에 LG전자 보고서랑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긴 보고서예요, 되게. 근데 그때 LG전자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다 요약을 해가지고 되게 깁니다. 어려워요, 내용도.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글로벌 공급망 개선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인데, 현대자산권 오창섭 연구원님이 일단 이게 뭐냐면 이제 봄이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있다는 건, 이쪽은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이나 가을 이쪽인데 여기는 지금 겨울이죠.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도 지금 마이너스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주는 이제 올라서려고 그러죠. 일로 가면 봄. 우리나라도 여기 있고 독일, 중국인데 점점 이제 이렇게 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봄은 좀 다가온다. 이미 호주랑 독일은 거의 신고가까지 왔고, 한국의 코스피도 조금씩 회복되는데 사실 한국이 제일 많이 못 올랐어요. 중국은 벌써 50% 하락폭에, 한국은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니까 확실히 뭔가 수출 지표, 반도체 재고 감소라든가 뭔가 이제 데이터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도 회복은 하는데 좀 순서로는 호주, 독일, 그 다음이 중국, 한국 순서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도 시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한국 배터리 업체 공장 규모 및 가동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되게 많죠. LG 엔솔, 삼성 SDI, LG 엔솔, 그 다음에 GM, LG 엔솔, GM, LG 엔솔, GM, LG 엔솔 이렇게 돼 있고, 포드랑 SK 이노베이션, 여기 켄터키주에 포드랑 SK온, 또 여기 테네시주 SK온이 자체적으로 조지아 쪽에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장들이 많이 이제 구축되는데 여기 중국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요겁니다. 리튬이죠. 니켈,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이런 게 이제 전략 광물인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특정 지역에 다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결국엔 이 리튬이나 이런 광물 금속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파워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그래요. 원유보다, 그러니까 중동의 파워보다 금속까지는, 그러니까 막 국유화 하잖아요. 리튬 국유화 하겠다, 요즘에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니까 요거를 이제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공급망 구축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당사 보고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산업금속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산업금속, 왜 태양광 풍력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은 폐배터리나 리사이클링, 재활용, 요거다. 이제 그걸 계속 강조드린 거고, 그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줄기를 이제 타고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 관련된 기업을 계속 공부하는 거고, 포스코홀딩스가 왜 올라가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간 게 아니죠. 예. 이 이유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예, 리튬을 여기서 하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단타할 거 아닌 이상.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좀 큰 사이클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 그게 함의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탈세계화 되면서 자원 민족주의 되고 막 공급망 이슈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하시고, 광물 관련된 기업들 꾸준히 좀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태양광 패널, 요거 이제 아침에 3프로에서도 좀 잠깐 얘기해드렸던 건데, 예, 이제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법 따라서 중국 제품이, 태양광 제품이 미국 항구에 묶여 있었어요. 수입이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줬나 봐요. 이제 중국 제품이 들어가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가격이 떨어집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한국 업체들의 태양광 모듈 업체의 드라마틱한 수익성 개선은 저것 때문이거든요. 물량이 다 글로 갔어요. 미국으로. 근데 이게 꺾인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뭐 이게 하나솔루션 거래 정지라 영향을 당장은 안 주지만, 이 부분은 좀 부담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한테. 실제 모듈 가격 꺾였고요. 작년 대비로는 여전히 높고, 유럽 태양광 모듈 가격도 꺾였고, 그래서 태양광 전체인의 가격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은 확고하지만 단기 실적 정상화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왜 좋게 보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수익을 이제 얻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익 보전이 되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 거 쓰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 물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도 본다면 아무튼 시장은 성장하는 건 의심 없다. 다만 중국산 제품은 들어온다. 24년 6월부터는 근데 이제 들어오기 어렵죠. 관세 부과하니까. 그래서 약간 좀 올해 상반기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슈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이제 3월 말에 재개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흘러갈지 모르지만,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또 흘러내린다면 좋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이즈를 활용해야죠. 이거죠.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에서 노이즈는 계속 생겨요. 2차 전지도. 그러면 주가가 한 번씩 부러지거든요.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하고 손절하시는 분은 결과가 다르겠죠. 반대로 너무 좋은 얘기 나오면 급등하겠죠. 이때 투자하는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좀 참아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파웰의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 핵심 뭐냐면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아야 돼요. 좀 아이러니한데, 경기 침체 가야 장이 좋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야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금 강력한 경제 지표.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금리 목표 5.1보다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 역시 높일 준비가 돼 있고, 한동안 제한적 기조 이어나가겠다. 뭐냐면 데이터가 앞으로 잘 나오잖아요.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더 공격적으로 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는 꺾일 텐데,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있거든요. 뭐 헬스케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뭐 여기 물가가 안 꺾인대요. 예, 근데 그게 꺾이는 게 좀 보여야 된다. 그래서 물가 목표 2% 갈 때까지는 계속 긴축 정책 유지한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 물 건너 갔고요. 1월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과연 어디서 금리 인상이 끝날 거냐, 요건데, 아무튼 이번에 3월에 0.5%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 오늘은 민간 고용자 수가 나와요. ADP.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3월 14일 소비자 물가 데이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1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베팅했던 이 채권 시장이 3월 추가 금리 인상 이제 베팅 중에 있다. 그래서 빠져버린 거예요. 파웰이 세게 발언했어요. 예, 지금 이거 물가 안 꺾이고 데이터 봐라. 이렇게 견조한데 물가 꺾이겠냐? 더 올리자. 더 올려서 경기 더 눌러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도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누르겠다. 그러나 이 모든 얘기는 데이터가 바뀌면 또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갈팡질팡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오늘 민간 고용자 수 오늘 저녁에 나오고요.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다음 주 화요일 날 물가 지표 이 세 가지 것들을 확인하면서 3월 22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섣불리 뭐 어떻게 된다 예측은 못 합니다. 데이터를 모르는데.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개인적으로는 물가는 좀 크게 꺾이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고용은 잘 모르겠고 근데 뭐 다음 주에 일단 지켜봐야죠. LG전자가 오늘도 이 악세장이 좋았는데 목표 주가에서 계속 올리죠. 그렇게 다 계속 안 좋았는데 그래서 뭐 너무 흥분하셔서 막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실적 추정치를 또 한 번 더 올렸고 그 다음에 가전 좋고 TV는 유통 재고가 정상화됐고 유럽의 OLED TV 수요도 회복세가 좀 긍정적이다. 또 자동차 부품은 매출 수준 모두 다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공장이 그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북미니까. 그래서 이제 파워트레인, 이게 LG 마그나랑 하는 거죠. 마그나랑 회사. 그래서 고객 다변화 거점 역할을 할 것 같다. 또 핵심은 디지털 거 이따가 정원석 연구원님이나 하이투자에서 쓴 이제 자료인데 그 뒤쪽에 있거든요. 오늘 그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장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지털 콕핏 한번. 그리고 사이버 보안 솔루션 이런 영역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로봇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 회사로만 이제 보면 안 돼요. 가전도 잘하잖아요. 월풀을 넘었어요. 세계 1등 가전회사고 그거 플러스 이제 이런 사업들이 붙는다. 이게 얼마나 성장하냐의 이제 관건이고 디지털 콕핏이 이런 겁니다. 이 계기판 있죠. 일체형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센터페시아. 그다음 위에 뭐 미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 이거를 LG전자가 하고 있거든요. 세계 2등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LG화학도 지금은 이제 좀 올라왔으니까 뭐 지금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옛날에 막 50만 원도 갔다 왔잖아요. 기억하시죠? 50만 원 깨지고 벌써 75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근데 끝까지 좀 버티신 분들은 좀 다행인데 아직도 더 갈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 게 물론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앞으로 양극재 공급을 많이 하겠죠. 예. 그리고 혼다랑 LG랑 이제 배터리 조인트 벤처 기공식을 열었거든요. 일본이 LG에 SOC를 쳤어요. 또 일본은 파나소닉 외에는 지금 없어요. 사실 배터리 회사. 근데 만들어야 되는 배터리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과도 손을 계속 잡을 수 있고 또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한국 손을 잡는 것도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LG그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소외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공식 개최했고 2월 말에 5.5조 원 규모고요. 일본의 이제 부족한 배터리를 이제 완충할 수 있는 협업 사례다. 테슬라에는 파나소닉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일본 완성차가요. 우리나라하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혼다가 뭐 CATL 이런 데랑도 하고 있고 또 토요타하고도 공급 계약도 가시권에 들어서 있고 그래서 이 에코프로 계열사 주가가 요새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LG화학이 소외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LG화학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가 확장되고 또 한 가지가 업스트림 광물 있죠. 아까 제가 리튬 이거를 얼마나 잘 조달하느냐 문제예요.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거를 하는 회사가 LG화학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 뭐냐면 아무튼 고려아연, 포스코를 이용해서 조달을 받고 수직 계열을 하는 거죠. 예. 에코프로가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을 하면서 업스트림을 내재화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LG화학도 그런 역할을 할 기업이다 중간에. 그래서 관심은 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네페스아크는 BNK 이민희 연구원님이 네페스아크 그 우리 배웠죠 후공정 검사해주는 예, PMIC라고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거 전력 관리 반도체 AP 스마트폰에 두뇌 이런 거를 이제 출시 전에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대신 해주는 업체가 네페스아크고
역시 예상대로 수적은 안 좋아요. 예, 뭐 스마트폰이 주요 수요처다 보니까 그래서 안 좋았고 중국 비중도 꽤 되고요. 그래서 안 좋았지만 이제 방향 제가 읽어보니까 나쁘게 볼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올해 하반기엔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왜냐면 올해는 스마트폰도 작년보단 괜찮을 것 같고 FOPLP라고 이게 후공정 한 형태죠. 네모나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웨이퍼를 잘라서 그러니까 이 뭐죠? 이 기판에서 반도체를 자른 다음에 패키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기판 안에서 직접 패키징하는 걸 우리가 저 방식이라 그랬죠. 저기서 이제 네모나게 웨이퍼는 동그란데 네모난 공간에 하면은 훨씬 많은 효율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설이 되고 그리고 올해는 아무튼 많은 증설은 없대요. 작년까지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부담도 좀 줄고 여기서 매출만 늘면 이익은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반기 말에 반도체 공급망 재고 조정도 완료될 것 같아서 하반기 실적은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두산박해 어제 그냥 얘기하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뉴스 보니까 갑자기 블록딜 한다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해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두산밖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 오히려 호재가 됐고 블록딜 남은 물량 있죠. 어제 설명드린 거 50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는 악재잖아요. 물량 나오니까. 근데 주가 급등해 그 상승해버렸죠. 배 마지막 남은 물량 불확실성 해소. 그래서 주가 이제 펀더멘탈로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두산마켓은 좀 편하게 다만 4만 원 이상에서 투자보다는 보유 관점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BNK의 이민희 연구원님이 하나머티리얼즈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보다 괜찮았고 우리 실리콘 파츠 아시죠? SiC 링 웨이퍼를 고정해주는 부품 이게 소모성 부품인데 이 회사는 비포 마켓이라 그랬죠. 월덱스나 KNJ는 애프터 마켓 하나머티리얼즈는 비포 마켓은 뭐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장비사에 직접 납품해서 비싸다. 애프터마켓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직납. 그래서 가격이 낮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아무튼 하나머티리얼즈는 비포 마켓 장비사에 직접 납품해서 더 비싼 단가를 받게 되고 어쨌든 1, 2월도 실적이 괜찮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업황이 지금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1, 2월도 괜찮은데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올해 전체적으로 반도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올해도 한 30% 이상 성장할 걸로 기대된다. 근데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보니까 34,400원 정도가 딱 무릎 정도 돼요. 그 이하에서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굳이 막 오를 때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요새 반도체 떨어지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 한전 KPS는 이제 NH의 이민재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4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회사는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안정적. 원전주 중에서 제일 안정적입니다. 매년 이익이 따박따박 꽂혀요.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원전에서 정비 보수를 꾸준히 하거든요. 그걸 받아요. 단점은 뭐냐면 어디 원전을 수주했어요. 수주해도 돈이 안 들어와요. 왜? 이 회사는 정비 보수하는 업체예요. 원전 공사가 끝나야 돈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한전 기술은 수주하면 돈을 받아요. 왜? 설계하는 업체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일단 원전 수주를 많이 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2009년에 바카라 원전. 이게 동사 매출이 언제 잡힌 줄 아세요? 16년에 잡혔어요. 7년 후에. 이게 참 그래서 원전주 투자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돈으로 잡힌 시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뭐 1, 2년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6, 7년 후에 잡히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회사는 기존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매년 꾸준히 이게 잡히고 앞으로도 수주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지금 지금 PBR이 1.2배밖에 안 돼요. 기존에 보통 평균 PBR이 4.2배였어요. 옛날에 잘 나갈 때. 탈원전 전에 4.2배.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이제 탈원전으로 갔죠. 그러면서 1.5배까지 떨어졌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친원전이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밸류는 1.2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이 논의돼요. 예,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한국이 어쨌든 따내면 이 중에 나중에 또 이익 레벨업 되겠죠. 주가는 먼저 반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주가는 저밸류다. 그리고 이렇게 원전은 좀 늘어나니까 예,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주를 좀 투자하시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손해보험은 목표주가 7,100원이고요. 하나손해보험의 그 CSM 계약 서비스 마진, 이게 잔액이 3조 원대. 계약 서비스 마진은 이제 보험사가 고객들한테 매달 돈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보장성이 아니라 뭐죠, 이제 돌려주는 거. 예, 이렇게 적립을 했다가 예, 뭐 이렇게 장기 보험 같은 경우 돌려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거 이제 뺀 거죠. 그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 그게 많을수록 늘어날수록 보험사는 좋은 건데 그게 3조 원 정도 되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별도 기준 이익이 3천억에서 4천억 나오는데 기존의 최대 실적이 2,50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계 기준 바뀌면서 수혜를 받아요. 예.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왜 못 갔냐면 주주 환원을 안 해줘요. 왜냐면 배당도 없었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경영관리 대상에다가 RBC 모든 지금 자산 팔아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돈으로 그 고객들 보험금 다 갚아야 된다. 예를 들면 비상 상황에 그거 비율이거든요. 이게 150% 밑에 있다 보니까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 줄 여력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겠죠. 저렇게 돈을 벌게 되면. 주주 환원도 기대는 된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에요. 주주 환원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보험사 중에 가장 싼 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배당을 안 주니까. 근데 배당을 준다면, 주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레벨업 되겠죠. 또 주주분들이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라 그래서 SDV라고 하는데, 요 자료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고희영, 조희승 연구원 쓴 굉장히 긴 자료예요. 그래서 내용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핵심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 그 구글, 예, 바퀴 달린 컴퓨터, 그거 맞나요? 바퀴 달린 컴퓨터. 구글에 이렇게 한번 잠깐만요. 여기 있죠. 구글에 저렇게 한번 쳐보시면 바퀴 달린 컴퓨터 SDV PDF 여기 있죠. 처음에 요거 클릭하시면 아마 뜰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세요. 저도 다 이해는 못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해는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프린트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자동차 산업이 이제 스마트카로 가겠죠. 인간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가 스마트카인데 차량 안에서 이제 정보라든가 또 우리가 오락할 수도 있고, 어차피 손이 또 나중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피처폰, 옛날에는 통화만 하던 그 폰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됐죠.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서 뭐 마땅히 할 건 없잖아요. 뭐 노래 듣고 뭐 TV 볼 수도 있겠지만 운전하면서 보면 안 되죠. 근데 어제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동 수단이고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피처폰 같은 거죠. 이 자동차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 미래 상상해 보셨잖아요.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미 테슬라 그걸 만들었잖아요. 스마트폰처럼. 거기에 구도 이제 모델 넣어가지고 월 얼마 받고.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선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이걸 다 무선으로. 우리 스마트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뭐가 버그 생기면 애플이나 삼성에서 뭐를 해줍니까? 무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거 잘못됐어? 그럼 업데이트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을 고치죠. 그죠? 예, 그런 거죠. 자동차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정의되는 자동차 SDV고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뭐 이런 용어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자로 SDV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팔면 끝났죠, 그냥. 이제 고객이 알아서 하는 건데 팔고 나서도 이제 계속 관리해 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무선 업데이트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옛날에는 이제 차가 지금 차도 뭐 그렇지만 ECV라고요. 여기 바퀴 쪽, 엔진 쪽, 뭐 여기 변속기 쪽, 이 중앙에 이 반도체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각각 컨트롤 하죠. 부품들을. 그래서 요걸 만드는 회사가 또 다 달라요. 이걸 분산형이라 그러죠. 지금 자동차는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또 수많은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차 부품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이거를. 이거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부품 업체들에 서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업데이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 차는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 ECU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부품들을 이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효율적이죠, 되게.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만 업데이트 해주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전선 뭉치 아시죠? 다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장 부품을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로 하려는 이유는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부품 수가 일단 적어요. 35%나. 네,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도 이 SDV 차량 구현에 되게 유리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스마트카의 핵심이 연결성, 자율주행, 전동화 기술에 이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도 기반으로 한 스마트카로 가려면 이걸 또 받쳐주는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반도체가 우리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AP 있죠. 고성능 저전력. 이게 또 필요하다. 엔비디아는 차량용 이런 칩을 또 드라이브 토르라는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아마 26년부터 생산 계획이고 14개 카메라, 9개 레이더, 3개 라이더, ADAS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용 20개 초음파, 승객 감지용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 칩도 있는데 뭐 새로운 칩인 드라이브 토르를 26년부터 또 생산을 하려는 그런 계획인데, 보안성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까, 소프트웨어 만들까, 아니면 엔비디아에 의존할까. 엔비디아에 의존하면은 연구 개발비 아낄 수 있어요. 전문 회사에 맡기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다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로열티 줘야 되잖아요. 그런 좀 부담감은 있고, 삼성전자는 차량용 엑시노스 오토 시리즈를 개발을 했습니다. 삼성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DV 구현 위해서는 운영체제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뭐 우리 PC의 윈도우라든가 아이폰의 iOS, 안드로이드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OS를 통해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차 한 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소프트웨어, OS다. 윈도우 같은 역할을 해줄 그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ADAS라고,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HL 만도죠. 차량 운전자. 요즘에 이제 많이 부착돼 있죠. 그래서 뭐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가 그냥 뭐 이게 핸들 좀 잡고 있어야 되지만 요 발을 떼면, 엑셀이나 이런 데 떼면 차가 알아서 앞뒤 간격 조절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되게 유용하죠. 그런 것들. 거기다 차가 차선 이탈하면 이제 딱 못하게 차선 이탈 방지도 하고, 후방 주의 이런 것들. 예. 지능형 영상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ADAS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4년인가 아마 의무화 될걸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럽이. 그래서 내년에 ADAS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게 아마 의무화 될 겁니다. 유럽에서.
저걸 장착해야 되는 게.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 이런 SDV는 없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수익성이 좋을까? 예, 다른 업체보다. 영업이익이 16.8%예요. 이익률이. 현대기아는 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테슬라는 일단 딜러망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직접 팔아요. 현대기아는 미국에서 딜러망 이용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모든 차는. 테슬라는 딜러망이 없이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부품이 다 공용화돼 있죠. 부품 수가 적고 통폐합을 했거든요. 기존의 차랑 다르죠. 플랫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지가 않고 또 광고도 안 해요. 현대, 기아나 뭐 다른 회사들은 어쨌든 광고를 하잖아요. 차 나오면. 광고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모델 하나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잘 안 바꿔요. 페이스리프트라 그러죠. 중간에 연식 변경 되면서 모양도 좀 바꾸고 그런 거 안 하고 옛날 테슬라 그냥 그대로 모양이 비슷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차량 성능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비용이 딱히 안 들어가거든요. 판매 보증 비용도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 보증비를 해요. 워런티라 그러죠. 보증을 합니다. 그럼 그 보증 때문에 판관비가 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별로 없어요, 테슬라.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제조 원가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판관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익이. 그래서 현대차나 포드나 폭스바겐도 다 일로 갈라 그래요. 지금 격차를 줄이려고. 그래서 현대차도 그걸 준비하고 있고 25년부터 모든 차종에 저 SDV 기능을 제공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디가 중심이죠? 현대오토에버, 그 현대모비스 이쪽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 같고 가장 중심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현대오토에버죠. 예. 그 모비스는 이제 현대차랑 또 별개로요. 현대나 기아는 엔비디아 기반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현대 모비스는 퀄컴하고 같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 기아에만 납품 안 하고 다른 회사에도 납품하겠다. 만들어서.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HL 만도는 이제 자율주행 ADAS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현대차 G90 예, 레벨 3 들어가거든요. 아마 다음 달에 출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아마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떠세요? 예, 자율주행 이쪽 산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테슬라 모델로 가는 거예요. 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보여줬잖아요. 수익성도 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 어느 회사가 잘할 거냐. 현대도 놀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본격화되는 건 25년이다. 조금 시간 남았다. 그러니까 좀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주가가 좀 안 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부품 회사도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저런 소프트웨어가 발달할수록 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모비스나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은 여기에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 되겠죠. 부품 회사들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 디지털 콕핏이다. 계기판 아까 보셨죠? 그거고요. 이거 디지털 콕핏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질문한 내용을 답하셨더라고요. 자율주행 돼야 열리나? 아니다. 자율주행이 아니어도 지금도 필요하다. 단 이제 그 OTA랑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를 지금도 현대차나 이런 데 보면 무선 업데이트 해줘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근데 무선 업데이트로 자동차에 뭐가 뒤틀림 현상이나 예를 들면 뭐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수리해 주진 않죠. 그죠? 테슬라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방향까지 갑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이 디지털 계기판이 있어야 돼. 그 수많은 만약에 뭐 저 엔진 쪽 아니 엔진이 아니라 어디죠? 그 모터 쪽, 배터리 쪽, 바퀴 쪽 이런 것들을 버튼을 다 달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직관적인 건 버튼 누르는 것도 괜찮은데 굉장히 좀 너무 버튼이 많으면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꾸면 터치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SDV 적용하는 거 25년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여기 예. 이게 돼야만이 디지털 콕핏 시장이 열립니다. 소프트웨어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디지털 계기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콕핏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올해부터 관심 가져도 되죠.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진입장벽 낮지 않나. 근데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부품사들하고 같이 협력돼야 되고 이게 맞아야 되죠. 예. 여기서 버튼 눌러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자동차 회사가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LG전자는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들을 많이 채용 공고를 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삼성과 LG가 그럼 뭐가 더 낫냐? 예.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만들어 본 기업들이잖아요. 노하우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열사가 하만이 있어요. 전장 직접 하는. LG전자는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유플러스가 이 사업들을 해주잖아요. 초달 받는 거예요. 유리하죠. 그리고 가전하고 스마트폰 팔면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 그 경험으로 디지털 콕핏도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일단 쓰기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벤츠에 어쨌든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LG전자께 벤츠 EQS에. 그래 LG전자가 물어봤나 봐요. LG전자한테 야 너네 경쟁 우위 뭐야? 그랬더니 테슬라와 같이 테크 기반의 업체가 아닌 이상 전통 완성차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어떤 길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LG전자와 같은 IT 소비자 부문의 역량이 있는 회사의 선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좀 우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못 해주는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 운영 방식은 전통적으로 이건 기계공학이잖아요.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긴 전자공학 쪽이고. 그래서 콕핏, ADAS 시스템 같은 이런 걸 만든다고 해도 여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도 원천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LG전자가 충분히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다. 또 다른 강점은 LG전자가 텔레매틱스는 세계 1등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차량용 통신이죠. 근데 LG U 플러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마주한 기회는 뭐냐면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제일 비중이 크고요. 가전 제외하고 수주 잔고가 거의 100조 원까지 나올 예정이고 예, 현재 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파워트레인 그 엔진을 대체하는 거 있죠. 배터리 팩, 구동 모터 요거를 LG 마그나가 하거든요. 그게 31%. 그게 이제 비중이 나머지 비중이 되고 저기 그 ZKW는 뭐냐면은 오스트리아 회사인데 그 LED 있죠, LED. 앞에 헤드램프 그거. 근데 성장률이요. 여기가 제일 셉니다. IVI.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디지털 콕핏이에요, 저게. 저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5년에 본격 개화할 거고. 그다음에 VS 본부, 차량용 부품 본부는 2, 3년 뒤에 매출이 발생한대요. 수주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객사 승인, 연구개발, 대량 양산 전까지는 매출이 안 잡혀요. 미리 수주부터 받는 거죠. 양산 시작하면 교체될 때까지 이 차가 5, 6년간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25년도는 이게 본격 개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또 하만한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예, 그리고 수익성은 한 자릿수 초반이나 아마 더 늘어날 것 같고 통합형으로 만드니까 왜냐하면 그냥 뭐 이 내비게이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계기판 다 통합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은 연구개발비만 발생하는데 나중에 매출이 잡히면 이제 실제 실적이 잡힐 거고 글로벌 1위 회사가 하만인데 이 영업이익률 5% 이상 나온대요. 그래서 점점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OLED로 지금 비중이 늘어나죠.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다 LCD인데 OLED가 당연히 더 검은색도 더 잘 구현을 해주고 이게 플렉서블이라고 하죠. 휘어지죠. 얇게 만들고 저전력. 그래 좀 유리하다. 그래서 아마 OLED로 많이 바뀔 것 같고 요거 1등은 어디죠? LG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1등은요. LG 디스플레이. 네, 그래서 소비 전력 40%나 절감한 2세대 OLED 패널을 양산할 또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고서 전체 내용이고 거기 나왔던 기업 중에서 이제 LG전자 여기 보고서에도 LG전자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가전과 TV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여기에 BS 사업부까지 이제 합쳐도 이제 23조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비영업가치 제외하면 21조니까 그러면 VS는 어디냐면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이 본부는 어디로 갔냐? 이 가치는 왜 없냐? 그래서 보수적으로 5조 원 중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26조 원이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LG전자의 좀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LG전자가 시가총액이요, 잠깐만요, 시총이 19조입니다. 19조.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제 그런 좀 약간의 내용이니까, 요 보고서는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도 해드렸어요, LG전자 내용은. 저번에 제가 여행 갔다 와서 바로 한번 해드렸죠. 아무튼 그렇고, 우리 아날로그 시대, 피처폰 시대, 스마트폰,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현대차의 중간에 있어요. 현대차는 자체 OS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의존도 하면서, 왜냐면 이제 너무 의존하면 안 되니까,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좀 잘 했으면 좋겠고, 테슬라가 이익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테슬라에 비해 현대기아는 이 영업이익률이 요거밖에 안 돼요. 매출은 높은데 이익률이 낮은 거죠.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환경이, 여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판매, 인센티브 안 하고, 부품 공용화, 구독 서비스는 원가 발생 안 하고, 소프트웨어로 리콜. 근데 현대차는 팔 때마다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요게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메르세데스 벤츠예요. 버튼들이 많죠. 이제 없어요. 그냥 버튼이 다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여기 디지털 콕핏. 그리고 하만이 세계 1등이고요. LG가 2등 정도 하고 있다.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OLED 수주 잔고입니다. 늘어나죠, 이 위에가. 그리고 OLED를 활용하면 이 검은색 있잖아요. 이 중간에 검은색을 완벽하게 구현하니까 LCD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OLED를 검은색으로 하면요, 그냥 일체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 이거죠. LG전자 VS 본부 수주 잔고가 아마 올해는 95조까지는 간다라고 일단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주잔고는 그 중에 제일 많이 수주잔고 는 건 어디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수주가 뻥 튀었어요. 22년 여기. 이게 2년 후에 잡혀요. 그럼 내년부터 LG전자의 저 자동차 부품 쪽에 매출은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20분에 걸쳐서 제가 설명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요게 의미하는 걸 한번 좀 곱씹어 보세요. 제가 한번 보고서 보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요게 자동차도 이제 소프트웨어, 이 스마트폰이 되는 첫 단추를 좀 끼워가고 있으니까 잘 한번 여기서도 공부하셔서 기회를 창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끝나서 시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세 마감이 됐고,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오르다가 다시 무너져 버리는 흐름이 좀 나왔고, 2400은 지지하는데, 결국 연준 의장의 얘기대로 긴축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고용지표나 이런 게 꺾여서 또 반대가 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외국인 기관 많이 팔았고요.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바로 반응하죠. 그 영향이 오늘 좀 컸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좀 안 좋았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만 유독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또. 아무튼 오늘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증시에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는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았는데, 주로 판 거는 거의 화학업종, 서비스, 비금속 광물, 의약품 이런 쪽이고, 전기전자는 오늘도 샀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자동차 쪽은 매수가 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대표주는 DB하이텍이 저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아침에 이거 물적 분할 또, 어제 저녁에 그거 보고요, 또 물적 분할하면 이거 왜 또 얘네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나. 근데 주가는 여러분도 좀 걱정하셨죠. 폭등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적 분할은 원래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급락이죠. 예, 근데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상장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일단 안도한 거죠. 그래, 상장 안 하니까 거기다가 여기 주식 매수 청구권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줍니다. 내가 반대를 하면 요게 이제 시행이 돼요. 올해부터는 물적 분할을 쉽게 못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면 뭐 아니면 내 거 팔면 되고 반대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매수 청구를 하면요 물적 분할이 성립을 안 해요. 회사가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총 열릴 텐데 주총에서 통과될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DB하이텍은 저도 어제 저녁에 좀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무려 얼마입니까? 지금 17%라는 엄청난, 외국인이 85만 주 사버렸어요. 아무튼 예, 이제는 물적 분할은 악재입니다. 악재는 맞는데 옛날과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좀 주가 오른 거는 다행인데, 아무튼 저 물적 분할 이슈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상장을 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게 조금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들 오늘 좀 한정 KPS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죠. 예, 근데 뭐 오늘 뭐 그 영향도 있었을 것도 같지만 또 오늘 모처럼 원전주들 대표 기업들은 좀 좋았고, 리튬 관련주도 오늘 좀 좋았고요. 에코프로 뭐 여전히 급등세입니다. 마스크, 요소수, 또 전력설비, 예, 자동차 대표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네요. 그래서 기아가 좀 올라가지고 좀 버텨줬고, 지주사도 오늘 네오이즈홀딩스나 에코프로가 워낙 강했던 거. 요새 CJ가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요즘에. 올리브영 뭐 워낙 실적 좋죠. 예, 올리브영 워낙 좋다 보니까 주가가 보시면 한참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이렇게 순식간이에요. 뭔가 모멘텀 생기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오르는 건 금방인데 그게 이제 발현이 되냐의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부품주 오늘 좀 빠졌고, 리츠주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휴대폰 부품, 게임주 오늘 좀 빠졌고, 그다음에 뭐 케이블 TV, 화장품, 생명보험 다 약세 보였고요. 거의 다 빠졌죠. 근데 유독 많이 빠진 건 인터넷 대표주가 오늘 네이버가 급락을 했고, 이제 금리 충격이죠. 거기다 카카오가 4%. 미국은 별로 안 빠졌는데 참 우리나라 빅테크는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SM 인수 자체에 대한, 도대체 SM이 돈 들여가지고 인수하는 게 무슨 이득이냐 이거죠. 카카오 엔터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주주한테 들어가야 돼요, 몫이. 그걸 카카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개 매수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카카오에 뭐가 좋아지냐. 카카오 주주한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 하이브랑 뭐 물론 싸워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많은 돈 들여서 인수해서 카카오 주주 가치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카카오 엔터 또 상장하면 주주 가치 훼손이잖아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 오늘 2차 전지는 삼성 SDI가 조금 유독 좀 많이 빠졌고요. 특별한 뉴스는 나온 건 없고요. 조선주는 대우조선해양 중심으로, 요새 조선주도 다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2차 전지 몇 개 하고 그 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있죠. 이쪽이 좋고 다른 기업들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쏠림 현상이 심한 거죠. 정유주도 오늘 유가 급락해서 좀 안 좋았고, 석유화학도 오늘 좀 좋진 않았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SK, 오늘 유독 또 SK그룹이 좀 안 좋죠. 그리고 영화 관련주, 창투사, 이쪽 여행, 리오프닝도 안 좋아요. 중국 이슈가 조금 이제 가라앉다 보니까 좀 안 좋았고, 쿠팡 관련주, 뭐 OLED, 폴더블폰, 타이어, 통신 장비, 뭐 카메라 모듈
반도체 소부장, 일본 수출 규제 요거 수혜 기업들 많이 빠졌어요. 동진 세미캠.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좀 이제 부담되는 거죠. 예. 그래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미 국산화 또 진행한 것들도 많은데 그걸 과거로 돌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약간 모멘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풍력은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예, 풍력주들은 오늘은 좀 세진중공업이 좀 안 좋았습니다. 카지노도 요새 어제부터 좀 이제 계속 빠지고 있고요. IT 대표주도 좀 안 좋았고, 예, 아무튼 거의 다 빠졌다. 오늘은 그런 좀 취약한 날이었다라고 보시고, 하락 종목이 거의 한 1,800개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빠진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아니 그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뭐 급락 종목이 워낙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뭐 삼성 SDI가 좀 많이 빠졌고, 기아는 그래도 이 와중에도 올라갔고요. 포스코홀딩스 좀 빠졌고, 카카오가 급락했고,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카카오뱅크가 좀 안 좋았고, 고려아연이 마이너스 한 5% 정도. 오늘은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고려아연도 이제 광물 관련주죠. 급락이 나온다면 점점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그러니까 싸진 않아요. 지금도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려온다면 뭐 또 한 번에 나중에 기회가 좀 될 것 같고요. SOL, NC소프트, 뭐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아모레퍼시픽, 뭐 하이브,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유독 SK그룹이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어제 SBS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는데 오늘 한 번 더 봐보세요. SBS에서 뉴스 언론 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예. 그래서 아마 SK도 뭐 아무튼 기사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예. 관련해서 뭐 옛날에 SK 하이닉스가 뭐 M&A 할 때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근데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이 SK그룹이 정말 주가들이 다 안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최태원 회장부터 해서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없어요. 전혀. 예. 또 아쉬운 건 뭐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안 좋잖아요. 중국. 저 공장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거다.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아쉬워요. SK도. 그리고 자사주 소각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나왔죠. 예. 제가 알기로는 3월 2일인가 그때 끝난 걸로 아는데, 기간 끝나면 이제 그 후로 자사주 소각 공을 하는 조건으로 그때 우리 공시 봤죠. 근데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또 약간의 언론 보도에 따른 리스크도 부각돼서 오늘은 좀 SK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좀 좋진 않았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건설주도 좀 안 좋았고 카카오 그룹주도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아시겠지만 그 합병 기대감 때문에 좀 강했어요. 그리고 원전주 오랜만에 강했고, 반도체는 요즘에 안 좋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힘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2차 전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2차 전지 가면서 또 수급적으로도 약간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은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일단 실적 발표한 것 중에서는 AP 시스템, 영업무역, 동진세미캠 요 세 개는 일단 아까 제가 이 전자공시 보니까 좀 잘 나온 편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AP 시스템도 영업무역, 동진세미캠 요 세 개 다 좋은 실적은 일단은 뭐
그 공시에는 이렇게 낸 걸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좀 오늘 어려운 장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좀 당분간은 이 경제 지표 좀 봐야 돼서 증시 좀 흔들릴 거예요. 그거 대비하시되 좀 또 기다린 분들은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고 오를 땐 좀 지켜보시고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코스닥 조금 지수가 좀 왜곡된 부분도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수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기업과 산업에 계속 집중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